무슨 일 있은가 보자. 여러분들 8페이지부터죠? 보자. 자, 시작하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보험계약법 담당하고 있는 박후서입니다. 보험계약법은 여러분들 보험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공부하려면 보험계약법부터 공부한다. 그래서 1차 과목 공통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보험계약법을 모르면 보험 전체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보험계약법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험계약법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법이다 보니까. 근데 보험업법하고 보험계약법하고 비교하면 업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계약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험계약자고 보험자고 보험계약에 관한 걸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보험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자가 져야 될 각종 의무들, 보험계약자가 져야 될 각종 의무들, 이런 의무들에 관련돼서 쭉 나오다 보니까 내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법조문만도 어려운데 그 내용만 갖고 또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보험과 관련돼서 보험회사하고 싸움이 나잖아요. 분쟁이 발생하잖아.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면 결국 뭐로 가느냐? 판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죠. 그 판례, 이것도 시험 문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건 보험계약법이라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와 관련된 판례까지도 시험 문제 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서는 보험계약법이 40문제 출제되고 보험계리사에서는 그 보험계약법의 문제가 20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40문제, 20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손해사정사 40문제 중에서 임의로 20문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험계리사 시험 문제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립니다. 따라서 보험계리사 시험 문제는 손해사정사에 있는 문제 중에서 20문제가 독립에 나와서 그걸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왜 20문제 뽑는 게 계리사와 관련돼서 20문제 뽑는 이 문제들이 혹시 계리사에서만 혹시 뽑는 게 따로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별 연관성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40문제 중에서 교수들이 뽑을 첫 문제 그냥 이렇게 가서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손해사정사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손해사정사 40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20문제 뽑아가지고 그걸 계리사 시험 문제로 내는 것 같지 그 어떤 특별한 어떤 형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손해사정사 40문제 중에서 계리사 20문제를 뽑아서 그건 계리사 문제를 한다. 그럼 손사 40문제가 시험 경향이 어떻게 날까? 옛날에 제가 손사 시험 봐서 합격하던 그때는 그냥 계약법 법조문만 공부해도 거의 90점을 맞았었습니다. 그 당시는 판례라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만 공부하면 90점 정도 맞는 그걸 효자 과목이다 그랬었죠. 90점만 좀 맞으면 효자죠. 그죠? 예, 60점 평균 넘으면 되니까. 따라서 상당히 그때는 쉽게 났었는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낼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매년 40문제씩 낸 저거 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이 몇 회입니까? 42회입니다. 그러면 40문제씩 10회만 봐도 400문제죠. 40회를 보면 몇 문제죠? 4, 46, 1600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 지금 1700문제가 이제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700문제까지 이제까지 냈다면 도대체 낼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낼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한단다? 결국 판례에 있는 문제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판례 문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40문제 중에 판례와 관련된 게 몇 개 날까? 30개에서 35문제 정도. 평균 30개에서 35개는 판례와 관련된 지문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 안 하고 이제 보험계약법을 시험 보려고 한다?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시험 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판례 공부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판례라는 게 뭘 갖고 하는 거냐? 판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법에 들어있는데 법의 내용이 있어. 근데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겠죠. 그러면 그게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사가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걸 좀 판결을 내리죠. 왜냐하면 이 법조문이라는 게 추상화된 문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그걸 대입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게 판례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법에는 규정이 됐는데 요만큼만 규정해놨어. 그 다음에 뒤에서 더 나갈 내용이 없어.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에서 생활에서 이제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법조문은 요까지만 됐는데 그 다음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실제에서 실무에서 문제는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없는 걸 공백을 어떻게 이걸 도입해서 이 법의 원리에서 풀어야 될 것이냐? 그게 또 재판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판사가 그럴 때는 이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게 결국 뭐로 나타난다? 판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판례는 별도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법에 있던 내용을 더 심화해서 들어간다 생각하면 그게 판례입니다. 법에는 여기까지만 규정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는 그것 넘어서는 없는 문제는 어떻게 그걸 다룰 것이냐라는 그게 판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법조문에 관한 공부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7일부터 판례 이제 5주차 강의 들어가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판례는 종전에는 그냥 누적 판례 쭉 올라가면서 새로 판례 작년에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나온 판례만 새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추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없어 판례가. 그래서 이번엔 아예 책 순서대로 교재 순서대로 판례를 다 몰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지무에 관련된 건 고지무에다. 그래서 약관 규부 설명명은 약관 규부 설명이다. 그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전체적인 체계를 새로 잡아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판례 거의 그게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례 들어가는 게 한 200페이지인데 그걸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에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하면 되지 그 대법원 판례를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단다. 그래서 그중에 추려가지고 아마 한 5주에 걸쳐서 판례가 들어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보험계약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를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판례도 같이 할 사람은 최소한 인터넷 사이트에 지금 법주문 상세해설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법주문 상세해설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판례를 따라가야 법을 이해를 해야 판례가 이해되지 법을 모르면서 판례만 쫓아가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보험계약법 공부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동안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괜찮아. 그냥 따라가도 돼. 근데 가급적이면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이라는 게 인터넷 사이트에 현재 여기 미래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이라는 걸 먼저 들으십시오. 그거는 보험계약법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 그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법 지식입니다. 법. 여기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99%가 법 공부하신 분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이 이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이라는 그건 무료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로 다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그건 먼저 들으시라.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수업 본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업 본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된다면 앞에 있는 법조문 상세해설이라고 있었죠? 그거는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문제 시험 문제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40문제 중에서 법조문만 알아도 반은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법조문에서만 정답으로 나오는 게 거의 반 정도는 법조문에 대해서 정답으로 나오니까 또 판례도 들어있다 하지만은 법조문만 갖고도 반 가까이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점 넘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그러나 법조문에서는 최소한 50점 가까이는 법조문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조문부터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본 강의에 들어가서는 법조문에 있는 것도 강의하고 판례와 관련된 것도 일부 들어있고 또 학설과 관련된 것도 들어서 전체적인 게 종합하는 게 여러분들 1월 달 들어가는 그 현재 강의 그거 이제 11월, 12월 달 지금 강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8주차, 다음 주에 9주차 해서 끝날 건데 그럼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1월 달부터 또 2달 또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보험계약법 기본원리, 기본 강의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강의고 그 다음에 판례에 관해서는 좀 공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판례에 관한 게 전체 진도를 나가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이다. 이 보험계약법이 시험 문제 날 때 보면 쉽게 날 때는 되게 쉽게 나요. 물론 쉽다고 해서 그렇게 옛날같이 뭐 주워 먹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낼 때는 과락을 갖다 노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과락시킬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보험계약법입니다. 업법 갖고 과락을 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보험계약법은 얼마든지 과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내면 어떤 때는 재작년 같은 경우 40회 같은 경우는 이 판례 문제가 당일연도 것도 판례가 났습니다. 금년도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그런 건 쓴 책도 없는 거야. 근데 그 판례도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막판에 여러분들 4월달 초에 그때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까지도 거기다 넣어줍니다. 올해 1월달, 2월달에 나온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까지도 추가적으로 넣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 판례까지도 시험 문제를 내면 뭐 3년 전, 4년 전 책 가지고는 못 푸는 문제들도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애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법을 유행을 바라고는 공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유행할 거라면 보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니까 여러분들이 유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뚜벅이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계약법을 공부하셔야 되지. 뭐 20강의, 30강의짜리 가지고서 어떻게 보험계약법 떼어볼까? 그 떼우려고 했다가 자칫하면 과람 맞는 게 보험계약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계약법 중에 제 강의가 가장 길을 겁니다. 50강의 넘는 강의는 현재 저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50강의가 넘어야지만 되더냐? 예, 맞습니다.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70점을 목표로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시험 문제 나도 저는 여러분들이 70점은 넘길 수 있도록 최소한 70점 넘길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이제까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버티고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바라는 강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시죠. 그래가지고서 시험 붙으려고 한다? 물론 쉽게 난 애는 괜찮아. 조금 어렵게 난 애는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전부 다 과락으로 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강의 듣고 과락 맞았다는 사람들은 공부 아예 안 한 사람 빼놓고는 예, 제가 가르친 분량에서는 웬만한 것들을 70점 넘길 만큼의 강의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락 갖고 떨어졌다, 계약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좀 분량이 많더라도 쫓아오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에 관한 과목은 이것도 효자 과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낸 범위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거하고 10년치 기출문제 그것이 이번에 별도로 책자에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보다도 해설이 거의 2배가 더 많습니다. 저는 해설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쓰는 게 제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풀더라도 확실하게 한번 풀어라. 그래서 해설은 거의 문제보다도 거의 배에 이를 만큼 해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치에 관한 기출문제도 그걸 이번 판례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거는 책자로 다 별도로 발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책으로는 올해는. 근데 이제 아마 학원에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프린트물로 뽑으라면 그 한 300~400페이지 되는 거 400페이지를 프린트물로 뽑아라. 그것도 그 새로 프린트기 하나 새로 사야 될 거래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렴하게 그냥 옵셋인 생각 그래서 책자로다 임시로 발행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찍어가지고 아마 복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끔 그래서 저렴하게 원가로 해가지고 수업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판례하고 별도로 그 기출문제는 그 10회분하고는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책자로 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그건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수업 듣는 자료로서 별도로 만들어지도록 올해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에 관한 이 내용은 사실 가장 보험계약법이 보험의 기본적인 어떤 시험이든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김한식 교수님이 강의하는 손해사정 이론 1차 있죠? 그거는 보험계약법하고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시험 문제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손해사정 이론 1차 시험 문제를 쭉 봤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보험계약법에 있는 거하고 겹치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세부적인 거, 실무와 관련된 것들이 손해사정 이론 속에는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시험 볼 때는 그 2차 과목이었었어. 근데 지금 1차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데 그 손해사정 이론에 관한 건 별도로 여러분들이 올해는 김한식 교수님이 책을 새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 출제경에 맞춰가지고 아까 제가 다 넘겨봤는데 오늘 교수님이 못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책은 새로 쓴 책은 상당히 잘 쓰셨다. 시험 문제 요새 출제되는 경우에 맞도록 그 책은 써놨는데 아마 그건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다 드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책은 한글로 드렸으니까 책 내용 좋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그럼 보시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계약법도 사실은 책이 이제 완성판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새로 인쇄를 했었는데 편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올해 새로 편집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책 새로 하는데도 이 편집하려면 단위가 100 이상 넘어갑니다. 단위가. 그래서 편집을 새로 해가지고 하여튼 완벽한 책으로다가 이번 만들어 놨으니까 아마 계약법도 옛날에 있던 그런 책이 아니고 좀 책답게 새로 만들라고 별도로 돈을 들여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마 요 계약법 한 권 정도면 웬만한 것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족한 건 판례집이 따로 나오니까 그 판례집만 가지고 따로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어떤 시험 문제가 올해 아무리 내년에 어렵게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험 붙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에 마치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